초등학교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의 나지막한 설명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저만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아주 흔한 풍경이죠. 대부분 어젯밤에 늦게 잤나 보네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꾸벅임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이 그저 그날의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초등학생 시기의 수면 부족이 아이의 뇌 발달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습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발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달의 문제라니 갑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교실에서 조는 아이를 어떻게 깨울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 아이가 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헤치는 것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에게 아이들의 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피곤해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아이들은 졸았고 어른들은 그걸 보며 혀를 차곤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초등학생의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 과학적 화두가 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수면 부족의 결과를 피곤함, 집중력 저하 같은 현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했다면 이제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뇌 구조의 물리적 변화를 확인하게 된 거죠. 뇌 구조의 물리적 변화요? 잠을 덜 자는 것만으로 뇌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 규모가 큰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ABCD 연구, 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 Study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ABCD 연구, 이름이 재미있네요. 어떤 연구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ABCD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주관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장기 뇌 발달 및 아동 건강 연구입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하면서 뇌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거죠. 데이터의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의 수면을 분석했군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연구팀은 9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8,3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이들을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자는 그룹과 9시간 미만으로 자는 그룹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그들의 뇌 MRI 이미지와 인지 기능, 정신 건강 상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단지 몇 시간의 수면 차이가 뇌 사진에서까지 차이를 보였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9시간 미만으로 잠을 잔 아이들의 뇌에서는 9시간 이상 잔 아이들에 비해 기억, 주의력, 충동 조절과 관련된 특정 영역의 회백질 부피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차이가 2년 후 추적 관찰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회백질이 줄어들었다고요?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년 후까지 지속되었다는 건 수면 부족이 아이의 뇌에 거의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방금 회백질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처럼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백질이 무엇이고 그게 줄어드는 게 왜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건가요? 물론입니다. 뇌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생각해보세요. 백질은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케이블 같은 역할을 하고 회백질은 실제 연산을 처리하는 컴퓨터 본체, 즉 CPU에 해당합니다. 신경세포의 본체가 밀집된 곳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정을 내리는 모든 핵심적인 인지 기능이 바로 이 회백질에서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뇌의 핵심 프로세서 같은 거군요. 그 프로세서의 크기나 양이 줄어든다는 건 뇌의 처리 능력이 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ABCD 연구에서 회백질 감소가 관찰된 부위가 바로 주의력, 기억력,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곳들이었습니다. 이 부위의 발달이 저하된다는 것은 곧 학습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배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아이가 수업 시간에 보이는 산만한 태도나 학습 부진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조건 때문일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지 기능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창사에서 10에서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지능 지수, 즉 IQ 점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아이들은 언어성 IQ, 동작성 IQ, 그리고 전체 IQ 점수 모두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IQ 점수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놀랍네요. 뇌 구조의 변화가 실제 지능 측정치에도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영향은 어린 시절에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도 이어지나요?
안타깝게도 그 영향은 꽤 오래 갑니다. 5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권장 시간보다 잠을 적게 잔 아이들은 7세가 되었을 때 집행 기능과 행동 조절 능력에서 더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모와 교사 모두 그렇게 보고했죠. 즉,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수면 습관이 이후의 학교 생활 적응과 사회성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수면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뇌를 만들고 다듬는 가장 중요한 작업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면 아이는 제대로 된 도구 없이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셈이겠네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왜 요즘 아이들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걸까요?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클까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연구가 비록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연구는 주간 졸림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요? 첫째는 당연하게도 절대적인 수면 시간과 습관입니다. 밤 12시 이후에 잠자리에 들거나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리거나 총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주간 졸림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늦게 자고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죠. 늦게 자는 문화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군요. 학원이나 숙제,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요인으로 연구에서는 두통, 근육통, 소화기 문제, 불안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낮에 더 많이 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낮의 피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아이가 그냥 졸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딘가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 이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초등학생에게 권장되는 적정 수면 시간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 수면의학회 AASM에서는 만 6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하룻밤에 9시간에서 12시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소 9시간은 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학원과 숙제,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이 권장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9시간에서 12시간, 밤 10시에 잠들어도 아침 8시에 일어나야 겨우 9시간을 채우는 거네요. 아이들이 10시 이전에 잠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부족은 단순히 뇌 발달 문제를 넘어 더 넓은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늦게 자고 잠을 적게 잔 아이들은 15세가 되었을 때 알코올이나 마리화나 같은 약물에 손을 댈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충동 조절 능력과 위험 감소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이야기가 정말 심각해지네요. 교실에서의 졸음이 뇌 발달 저하, 학습 능력 부진을 넘어 청소년기의 위험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뇌 발달을 지키는 13가지 전략이었죠. 이제 그 전략들을 하나씩 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 전략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과 목표 설정입니다. 인식과 목표 설정이요? 네, 첫 번째 전략은 잠이 뇌 발달의 핵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즉 수면 부족이 회백질을 감소시키고 IQ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 아이의 목표 수면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6세에서 12세는 9시간에서 12시간, 이 숫자를 명확히 인지하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일단 왜 중요한지 알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시작이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루틴과 환경 조성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일관된 취침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2025년 세계 소아과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취침 시간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였습니다. 주중이든 주말이든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이군요.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 와인드다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욕, 조용한 음악 듣기, 책 읽기처럼 차분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다섯 번째 전략은 취침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스크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여섯 번째는 잠자리를 수면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루틴과 환경,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제 낮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낮 동안의 습관이 밤의 잠을 결정합니다. 7번째 전략은 낮에 충분한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며 뛰어노는 것은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규칙적인 가족 식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2025년 연구에서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역시 충분한 수면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가족 식사가 수면과 관련이 있다니 흥미롭네요. 이제 남은 전략들도 궁금합니다. 건강과 소통에 대한 부분일까요? 정확합니다. 9번째 전략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코를 골거나 자주 깨거나 특정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다면 수면을 방해하는 의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10번째는 학교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 문제에 대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됩니다. 이제 마지막 3가지 전략이 남았네요. 이건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은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11번째 전략은 부모가 좋은 수면 습관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아이에게 일찍 자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겠죠. 12번째는 학업보다 수면을 우선순위에 두는 용기입니다. 한두 시간 더 공부시키는 것보다 푹 재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의 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마지막 13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13번째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수면이 아이의 뇌를 지켜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13가지 전략을 듣고 나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져서 오히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2025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인데요. 11-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뇌 기능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였나요? 매일 밤 단 15분 정도만 잠을 더 자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인지 기능과 뇌 구조에 측정 가능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뇌 용적이 더 커지고 어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인지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단 15분이요? 1시간이나 2시간이 아니라 고작 15분만으로도 변화가 생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15분만 앞당기는 노력부터 시작해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아이의 뇌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은 학습을 방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습이 완성되고 뇌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교실에서 조는 아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뇌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에 응답할 수 있는 1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아이의 꾸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 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